판례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바보, 멍청이, 네네. 뭐 쓰레기. 심지어 뭐 제 주변 지인들도 야 근데 이거 은혜야 잡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범인은 거의 100% 밝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 번만 댓글 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범인이 전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다 찾아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보나요? 네, 저희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모욕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 모욕죄 고소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예. 인터넷 모욕죄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모욕죄라는 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형법에 그 311조에 보면은 모욕죄가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인터넷 모욕죄라고들 불러요. 공연히,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데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사람. 이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욕이란 거를 보통 명예훼손죄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모욕이 정확하게 뭐냐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저에 대한 사실관계를 쓰지 않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뭐 어떤 욕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멍청이 이런 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뭐 나쁜 말입니다. 판례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바보, 멍청이, 뭐 쓰레기 뭐 이런 얘기들 SNS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게시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모욕 행위를 쓰면 이게 공공연하게 남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멍청이다라고 쓰여져서 그래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잖아요. 그거를 인터넷 모욕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지 뭔가 둘 다 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것까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사실관계를 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분류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을 썼는지 안 썼는지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김철수라는 사람이 전과자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올리면 사실이 들어갔죠. 전과자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이게 사실이더라도 이런 소문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김철수가 도둑놈이에요. 아니면 김철수는 철면피예요. 이런 식의 평가, 사실관계는 없으면서 어떠한 모욕스러운 평가를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사이버 모욕죄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다른데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거에 아예 규정을 또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써 있고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사실관계를 써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를 더 가중처벌하려고 정보통신망법에 아예 모욕죄와 다르게 명예훼손죄는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 의뢰인들 중에서 연예인 분이 한 분 있으셨던 적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군대 시절에 이 연예인이 성추행 같은 걸 했다고 자랑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이런 식의 허위글을 계속해서 몇 년간 쓰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진짠가?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허위사실일 경우에 이게 피해가 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특별히 더 가중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의뢰인들 중에서 뭐 인터넷에서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 할 때 대부분은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 이런데 댓글 이런 것들 뭐 글 게시글을 캡처해 오기 때문에 뭐 닉네임만 나오고 또 어떤 포털 사이트에 따라서는 닉네임이 블러 처리가 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피고소인 이제 고소를 해야 될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특정이 되나요? 고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이트가 어디고 그리고 그 아이디에 글이 언제 올라왔고만 캡처를 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경찰서에서 다 찾아줍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그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고소하면 되는지 좀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증거를 채집하셔야 돼요. 요거를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글을 삭제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캡처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URL 주소
하고 그 글이 작성됐던 일시까지 다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댓글 부분만 또 한번 캡처하시는 식으로 자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XX야 이렇게 뭐 숫자 들어간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쓴 게 확실합니다. 라는 점, 그거까지 드러날 수 있게 그 부분 캡처하고 전체를 캡처하고 필요하시면 전에 대화 내용도 다 캡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고소장을 쓰시게 되면은 일시를 적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뭐 성명 불상자라든지 어느 사이트에서 무슨 아이디를 쓰는 사람 요 정도만 쓰셔도 돼요. 아이디, 게시 일시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 요 세 가지는 가능한 상세하게 이 주소를 알 수 있는 걸 다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도 많은데 뭐 간편하게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에서 그 노무현 재단 이사이자 그리고 민주당의 게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희두님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아이디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명을 뭐 일베 사이트라든지 각종 이 커뮤니티에서 황희두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가족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 특히 성적인 표현으로 욕하는 글을 쓴 것을 저희가 캡처를 해서 전부 다 수사기관에 넘겼고요. 그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사실조회 같은 걸 합니다. 이름이 뭐고 언제 가입했고 그 실명이 누군지를 사실 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 주소인 주인한테 너네가 우리 수사기관에 밝혀라. 그걸 받아본 다음에 그 가해자한테 통지가 갑니다. 여기 무슨 경찰서인데 조사받으러 언제까지 오시오. 그때서야 그 사람은 고소당한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수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근데 단 하나 유튜브에서 어떠한 모욕글을 게시하거나 한 경우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구글이에요. 근데 여기는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구글 본사에 수사기관에서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이루어진 온라인상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도 최대한 수집을 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는 게 지금상으로는 좀 유리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특정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또 법원에 보내서 비로소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모욕죄를 고소할 때 이제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 관할이 어딘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피의자 범인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아니에요. 경찰서만 고소장 접수를 받습니다. 경찰서가 관할인데 그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어디 사는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일 가까운 경찰서, 내가 가기 좋은 경찰서에 고소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수사 담당관이 고소인인 나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주인한테 이 사람 누구냐라고 사실조회해서 그 아이디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로 이 사건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수사관이 또 배정이 되고 그 수사관이 그 범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냥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그 사람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하면 제일 빠르죠. 뭐 이송되고 어쩌고가 없으니까. 아니면 인터넷 서버가 위치한 곳에 내셔도 됩니다. 거기도 범죄지 관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고소장은 그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져가서 들고 가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 그 경찰서 민원실 뭐 이렇게 귀중 이렇게 해서 고소장이 들어있다 적으신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경찰서에 보내셔도 접수가 됩니다. 정말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보통 우리 의뢰인분들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고소한 이후에 이게 처벌돼요? 심지어 뭐 제 주변 지인들도 야 근데 이거 은혜야 잡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잡힌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협조 안 되는 사이트들도 협조되게 어떻게든 받아서 피고소인 특정시키고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디 주인이 누군지 사실조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 범인을 수사기관에 부를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 고소는
고소하자마자 나를 먼저 조사하고 범인 조사 바로 하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조사가 끝나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건 4, 5개월 정도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 실명제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본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이름, 뭐 네이버 아이디, 카톡 주소 이런 걸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범인은 거의 100% 밝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초범인 경우에는 뭐 욕을 한번 썼다든가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면 사실 벌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아봐야 벌금 200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형사 전과가 생긴다는 것 자체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하는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 전과가 한 번이면은 100만 원으로 끝나지만 제가 실제 본 사례도 2번, 3번 하신 경우에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벌금이 올라가고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것도 봤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못 참고 악플을 단 경우에 저는 실형 6개월까지도 법정 구속돼서 받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고소해서 뭐 하겠어? 이 사람이 또 달 텐데 벌금 50 내서 뭐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번 누적하면은 전과가 축적돼서 결국에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응징한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고통만 받지 마시고 이러한 단죄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거치시면 충분히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중단시키실 수 있으니까 사이버 악플에 고통받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고소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악플을 당하신 피해자분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맞습니다. 대리를 하시고 있는데 한 250건 정도를 맞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악플을 단시간에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에서 그 캡처 작업을 쫙 다 진행을 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하나의 고소장으로 해서 한 번에 고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인터넷 모욕죄의 특성상 범인이 전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소장을 접수를 정식으로 하고 나면 그 250명에 대해서 신원 파악을 촥 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사건별로 쪼개질 거예요. 그 지역별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범인들에 대해서 수사가 일제히 시작이 되고요. 저도 이런 사건 진행해보면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저는 한 번만 댓글 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와, 이런 사건 대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좀 댓글을 달 수 있을까? 네, 사람한테. 근데 그걸 또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꽤나 벌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왜 우리 연예인들 악플 이런 얘기 뭐 기사 뜨면 진짜 이렇게 잡고 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댓글 달았지? 그리고 막 용서만 빈다잖아요. 어떻게든 처벌 불원서 좀 넣어달라고. 사실 잡고 나면 그렇거든요. 되게 멀쩡하신 되게 직장인인 멀쩡해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멀쩡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사실은 합의가 제가 볼 때 거의 100에 8, 90%는 합의가 되더라고요. 합의가 돼요. 그래서 합의받고 이런 것들 당사자가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요. 변호사가 보통 이런 사건들은 고소 접수하고 합의 대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엄격히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너무 마음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법적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편안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는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